네, 지금 대통령의 정부 부처 업무 보고 생중계가 뭐 넷플릭스보다 재밌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그 눈에 띄는 것은 광주 민간공항과 군공항 무한으로 통합 이전이다라고 했어요. 이게 여러분들 그냥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요. 이게 18년 만에 합의가 된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탁월한 행정가라는 게 뭐냐면 대통령실이 주도를 하고 여러 개 부처가 이견이 있어서 이게 18년 동안 이 무한공항으로 이전한다는 게 예전부터 이게 실시가 됐던 건데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 뭐 이렇게 다 이제 정부 부처, 그러니까 한마디로 육자 협의체는 뭐냐면 대통령실, 기획재정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이 참여를 해서 이제 조정을 한 거예요. 18년 만에. 응? 이게 2007년 무안국자공항이 개항 이후에 각각 운행됐던 광주공항과 무안공항은 18년 만에 통합 작업이 이제 추진이 되는 거예요. 광주 군공항 이전에 반대해왔던 무안군도 이전을 위한 절차와 진행에 협조하기로 여태까지 이제 무안이나 이쪽에서는 다들 이익에 따라서 반대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이거를 이제 추진을 하기로 이제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새 이름은 김대중 공항이다. 뭐 미국 가면 뭐 JF 뭐 부시 공항 뭐 다 있잖아요. 그래서 케네디 공항 뭐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김대중 대통령 공항으로 한다라는 얘기고 이건 참 진작에 써야 되는데 드디어 하네요. 그다음에 오늘 정부 부처 보고서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거 몇 가지만 좀 짚어드리면요. 오늘 산재산업자원부 어떤 김정관 장관이 저는 진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위원 장관을 외부 인사잖아요. 민간 기업에 있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공직에 들어온 장관이잖아요. 야, 왜 늘 공직에 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우물 안에 갇혀 있으면 그 시선이 여기에 막혀 있다라고 생각한 게 나는 오늘 김정관 장관의 말에 너무너무 공감 간 게 뭐냐면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이재명 대통령도 바로 다른 부처까지 전부 실시하라 그런 게 뭐냐면 너무 행사가 많다는 거야. 여러분들 혹시 그거 보셨어요? 김정관 장관이 산자부 장관을 하다 보니까 업무를 볼 시간이 없이 오늘은 어디 행사 장관으로 참석을 해야 된다 이런 게 너무 많다는 거야. 응? 너무 초점이 안 맞네. 너무 많아갖고 사실상 업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 그 행사가 과한 것도 있지만 그 행사가 정말 필요한가? 민간 어떤 기업에 있다가 이제 딱 들어오니까 아니 이 행사가 왜 뭐가 필요하냐? 이거 돈만 쓰는 행사고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 사람이 볼 때는 그렇죠? 밖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안에만 있던 사람들은 매년 열리는 행사니까 정례 행사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밥만 계속 먹었던 사람은 이거는 원래 계속 매년 하는 행사다라고 그냥 아무 감각 없이 그걸 받아들이는데 외부에다가 들어오니까 이런 행사를 왜 하냐? 도대체 이거는 산자부 장관으로서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은데 이런 행사 쓸데없는 행사 돈 들어가는 행사 이거 없애야 된다. 그래서 오늘 그 말이 나는 너무 와닿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뭐 산업통상부 장관 몇 해 기념행사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근데 굳이 이걸 뭐하러 하냐 그런 지적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거 맞는 말이다. 그러면서 다른 부처도 쓸데없는 행사나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각 행사할 때마다 그게 그냥 공짜입니까? 전부 그 부처의 예산에서 지출되는 돈 아닙니까? 그 작게는 5천만 원, 크게는 몇 억 단위의 어떤 행사들이 계속 열리는 거 아니에요. 그 부처의 돈이. 그것만 줄여도 여러분들 부처의 예산이 남는 것이고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십니까? 저는 그 얘기가 되게 참신했어요. 만약에 김정관 산자부 장관이 만약에 계속 국장 출신, 차관 출신 해다가 결국 장관이 됐다 그러면 그 윗사람들이 했던 거 보고 했다 그러면 자기도 이제 장관이 되니까 저길 가야 되는 거라고 하면서 당연히 생각했을 텐데 외부에서 어떤 민간 출신의 산자부 장관이 딱 되다 보니까
이런 일을 왜 하냐. 그게 나는 너무 와닿고, 그리고 무슨 보고를 무조건 종이로 쓸데없이 이렇게 많이 하냐. 그냥 텔레그램 방에다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오케이 하면 될 거를 무슨 문서 만들고 그놈의 보고서 만드는데 그게 뭐냐. 그런 얘기를 딱 하면서 진짜 이 사람은 일을 하라고 왔구나. 그 생각이 참 들었어요. 이 사람은 진짜 일하려고 왔구나.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굉장히 감명을 받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여러 가지 부처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석유공사는 혼나야 되잖아요, 사실. 여기가 그 유명한 석유공사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고, 변수 많은 대왕고래 사업에 수천억 투입할 생각이었냐라고 깨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최문규 사장이거든요. 이런 애들 다 낙하산이죠. 최문규 사장 직무대행인데 이런 얘기를 해요. 대통령 앞에서 정확한 수치는 없고 변수가 많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 변수가 많으면 안 했어야지, 그게 할 말이냐 라고 하면서 지금 석유공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자본 잠식 상태예요. 그래서 부실 자산 매각 구조조정에 나서겠다고 뭐 보고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참 빨라요, 정부 감각이. 불량 자산을 판다고 그게 자산 상태가 개선되겠냐?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 개선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보면 디테일하시고 지금 공부하는 양이 너무너무 대단한 것 같은데, 제가 이런 걸 다 떠나서 제가 왜 오늘 일이나 계속 이 업무보고가 23일까지인가 계속 이어진다고 하는데, 왜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부처 업무보고 생중계가 신의 한 수이냐라고 제가 이제 정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해드리는 거냐면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요,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뭐라 그래야 되나, 정치적 감각은 진짜 누구한테 배우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제가 성남시장 때 이렇게 보면서 느꼈던 게, 저분은 진짜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왜 저분은 진짜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한다는 생각을 했냐면요, 성남시장 때도 시민들과 토론을 많이 해요. 토론을 하는데 그게 왜 안 되죠? 라고 물어보면 정부에서 막습니다, 행자부에서 막습니다. 그러면 되게 답답해요. 내가 그걸 해결해 줄 수 없는 힘을 내가 여기까지밖에 안 갖고 있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이재명 대통령 옆에서 이렇게 보면 성남시장으로 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나 행자부에서 제재를 하면 자기가 그걸 어떻게 막아주거나 그걸 풀어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권한이 없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되게 답답함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이제 경기도지사를 도전을 하실 때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성남시장을 보니까 더 내가 좀 많은 권한을 가져야 되겠더라. 그래서 경기도지사가 되면 더 많은 경기도의 권한을 가질 수 있어서 도전한다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서 경기도지사를 또 해보니까 진짜 이제는 저분은 어떠한 권한을 쥐어줘도 국민을 위해서 쓸 사람이지 사적으로 쓸 사람은 아니다라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오늘 그런 어떤 행정가의 정무 감각도 있지만 정치 감각이 왜 뛰어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부처 업무 보고가, 이 생중계가 진짜 타이밍이 끝내주는 게, 지금은 여러분들 국회의 시간이 끝났죠.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12월은 국회의 시간이다. 이거 지금 이제는 대통령의 시간이 돼버린 거예요. 정부 특검이 끝나고 국회의 시간이, 예산결산위원회가 예산이 통과되는 순간 이제 국회의 시간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쪽이나 이쪽에서 이제 반격이나 또는 특검 수사가 끝나는 순간 국힘당이 이제 다시 정비를 하고 민주당을 몰아붙이고 내년 선거를 준비하고 뭐 이런 자세가 나오거든요. 기다렸다는 듯이 국회의 시간이 예산결산위원회 딱 끝나고 사실상 특검이 종료되는 시기에 맞춰서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의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봐도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게 여러분들 정부 대통령이 자주 보이면 국힘당이 굉장히 난감한 거예요.
업무부처 보고를 생중계로 보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요. 사람들이 대통령에게 주목을 해요. 대통령에게 주목을 하는데 정쟁으로 대통령에게 주목되는 게 아니죠. 누가 봐도 정부 부처의 업무 보고는 국정 운영입니다. 국정 운영은 국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인 정책이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정부 부처 업무 보고하면 대통령이 하나하나 그거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디테일하게 하죠. 이거는 민생과 직결된 일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질문을 하고 그 소관 담당자들이 대통령에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게 윤석열은 너무 안 보여서 지지율이 빠지잖아요. 아는 게 없으니까. 지금 대통령이 각종 업무 그리고 국민들이 볼 때는 이런 식으로 정책이 결정되는구나. 그렇죠? 이게 사실 여러분들 이재명 대통령이니까 여러분들 정부 부처 업무 보고 생중계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본 사람이라서. 왜 그러냐면 이게 일반적인 정치 엘리트 코스를 지나갔고 국회의원 몇 선 하고 그 다음에 그 어떤 대통령이 된 사람들은 이 정도로 디테일하게 각 행정부처의 담당자들에게 어떤 디테일하게 질문을 못해요. 설사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그 사람들보단 모를 수 있죠. 당연히 그 사람들은 자기 주 업무고 대통령은 그 사람들이 낸 업무 보고서를 가지고 대통령이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모습 자체가 이건 대통령이나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에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 정쟁이 있어요? 여기에 정쟁이 없으니까 언론이나 국힘당은 이 정부 부처 업무 보고를 정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누가 봐도 정쟁이 없죠. 왜 그렇게 돈 썼어요? 그 예산은 뭡니까? 누가 봐도 와 이재명은 진짜 꼼꼼하구나. 이거는 정치 진보와 보수 민주당 지지자와 국힘당 지지자를 다 떠나서 이거는 누가 봐도 정부 부처의 업무 보고의 생중계는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 지나자마자 이제 정쟁에 국회는 정쟁이잖아요. 국회는 싸우는 곳이에요. 국회의원들이. 이제는 그런 싸우는 국회를 보다가 대통령이 시간이 되면서 대통령이 주목을 받는데 대통령은 업무에 대해서 저렇게 잘 파악하고 있고 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거기에 어떤 혼나는 어떤 부처의 담당자들도 있지만 칭찬받는 부처의 담당자들도 있잖아요. 이건 누가 봐도 공무원들의 안일한 태도들을 대통령이 지적을 하면요 굉장히 시원한 거예요. 제 말 맞죠? 이게 왜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이게 앞으로도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냐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공무원들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셔도 각 부처의 무슨 기관장 이르면 그냥 연봉이나 2, 3억 받고 그런 그 공공기관장 이런 식으로 낙하산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국민의 세금을 축내는 사람들이다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데 그런 어떻게 보면 자기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도 있고 저 기관은 진짜 유명무실하고 왜 저기가 존재하는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부처에 대통령이 그 부처를 깨주니까 그 사람들은 국민들이 볼 때는 얼마나 통쾌하고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좋은 효과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주목받는다. 이제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정부 부처의 업무 보고 생중계는 대통령의 시간이다. 그러면 뭐죠? 사람들이 과거에는 어떤 정책이 어떤 식으로 결정되고 어떤 식으로 판단돼서 나중에 우리는 사실 어떤 정책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다 결과만 사실 여태까지 국민들이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만든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고 거기에 따르는 어떻게 보면 정부가 결정하고 국민은 따르는 이런 정책 결정의 과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투명성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정부 부처 업무 보고 생중계를 보면 앞으로 대한민국 어떤 부처나 정부가 어떤 기조로 갈 것인지 정책 판단 과정에서 국민들이 확인하고 국민들이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잘못 알고 있는데 그러면 반대의 의견들이 나오고 그래서 이거는 정부의 그동안 숨겨졌던 정책 판단 과정, 결정 과정이 이제는 공개된 영역으로 드러남으로써 불투명성이 이제 없어졌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오늘 아마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부처 업무 보고를 좀 보다 보면 이제 나오잖아요. 야 앞으로 공항은
김대중 공화국으로 되고 무한지랑 여태까지 될지 안 될지 몰랐는데 야 이제 되겠구나. 그렇죠? 그럼 거기에 주변에 어떤 사업을 준비했던 사람들은 어느 정도 감이 왜 그러면 대통령이 말한 거기 때문에 그 어떤 뭐 뜬 소문이나 떴다방이나 이런 말들이 아니라 정부에서 가장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 자리에서 그런 결정들이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하는 걸 보면요. 이제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아마 매년 이게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이제 전국적으로 중계가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설프게 준비 안 된 어떤 기관장이 누구인지도 알 수 있고, 그렇잖아요. 준비 안 된 기관장이 누구인지도 알 수 있고, 앞으로 이제 기관장들도 전부 공부를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 공공기관 기관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태도가 어떠냐면요, 한 2, 3년 여러분들 그냥 보훈 인사로 낙하산 떨어져 갖고 업무는 밑에 사람들이 다 하고 그냥 거기 공공기관에서 정치질하고 다니는 게 사실 일상적이었어요. 공공기관에 대한 개혁이나 그 업무의 파악이나 그게 관심 없고요. 자기 낙하산으로 어차피 떨어졌으니까 2년이나 나를 임명해 준 사람과 함께 그냥 월급이나 받다가 자기 여기 끝나면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지 하면서 그냥 그 정치질하는 그런 짓거리를. 그 대표적인 게 보면 그 인천공항고 이학재 같은 애들 있죠. 국힘당의 삼선 출신의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낙하산으로 떨어져 갖고 여기서 적당히 여기서 뻗팅기다가 그 다음에 정치 인천시장 나간다고 그런 자리예요 원래.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이 업무부처 보고를 현장에서 거기에는 여러분들 공공기관장도 있지만 실무자인 국장, 실장 이런 사람들도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각 부처가 대통령에게 보고할 때는요, 핵심 사업 추진 같은 거를 먼저 보고합니다. 핵심 사업 정책이나 사업 추진을 설명을 하게 되면 대통령은 곧바로 대정을 투입해라. 그럼 재정 어떻게 확보할 거냐? 그런 디테일까지 챙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럼 자금 조달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예산은 있냐, 이런 것까지 막 물어보고 보면 그건 뭐냐면 이제 공무원들이 책임 행정을 하라는 거예요. 니들이 앞으로 행정 책임지고 해라는 거야. 그렇게 어설프게 하면 당연히 여러분들 뭐 한다고 얘기를 했어. 그럼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이 어때요? 다음 업무 보고 때 지난번에 한다 그랬던 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진행 상황이나 얘기를 해야 되고, 저는 이번 부처 업무 보고의 가장 좋은 거는요, 신속성이에요. 여태까지 무슨 뭐뭐 하는데 1년 걸리고 뭐뭐 하는데 2년 걸리고 뭐뭐 하는데 막 정부가 뭐 한 번 한다 그러면 5년 유정, 이 정부에서는 제대로 실행되는 게 없었는데 그거 왜 오래 걸립니까? 빨리 하십시오 라고 하면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간 같은 것들을 단축시키고 계속, 그러니까 업무의 태만이죠. 누가 봐도 이거는 2년 안에 끝낼 수 있는 것을 뭐 영향평가, 환경평가, 뭐 연병들 따면서 4년, 5년 끌어갖고 결국은 그 다음 정부 경면 무산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단순한 정보 공개가 아니라 제가 보면 정책 설명과 질문, 그 다음에 이거는 위험하다 그러면 대통령이 판단 유보 하면서 정부 부처가 앞으로 어떻게 국민들에게 정책을 실행하고 정책을 판단해서 실천하는지, 이거는 공개 정부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렇게 여러분들 국민들 앞에 각 부처가 업무 보고를 하고 하게 되면요, 나중에 책임질 일이 없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분명히 대통령과 공무원들이 일하기가 편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어떤 부처들 간에 주요 사업을 얘기를 하고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줬기 때문에 각 부처들은 이미 대통령과 이거를 업무 보고에서 얘기를 했던 거기 때문에 일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자리가 없었고 대통령과의 어떤 이런 업무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이거 해도 되나? 이해가 가세요? 이거 해도 되나? 안 되나? 했다 깨지는 거 아닌가? 했다가 이거 감사받는 거 아닌가?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이거는 분명히 공개된 장소에서 대통령이 업무 보고를 하고 이미 추진한다 그랬고 예산 확보나 이런 것들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제가 보면. 그 다음에 제가 정무적으로 보면 대통령이 이런 업무 보고를 하는 모습은 정쟁에서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대통령과 민주당이 분리가 되는 효과가 있어요. 지금 민주당은 내란 재판부 설치 그리고 국정 계엄 청산 그쵸? 여러 가지 국힘당과 사사건건 싸울 수밖에 없는데 대통령은 국정에 올인하고 있다라는 모습이 보이죠. 지금 대통령은 국정에 올인하는 모습이 생중계로 전 국민이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과 정쟁에서 대통령이 피해갈 수 있는 굉장히 누가 봐도 싸움은 민주당이 하는 것이고 대통령은 국정 업무에 전념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무리 정치권이 진흙탕 싸움을 해도 대통령은 국정에 연연하고 있다라는 게 이게 전략적 분업이 상생이 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왜 이걸 신의 한 수라 그랬냐면 여러분들이 보셔도 사실 12월은 민주당이 잘못하면 이제 역풍을 맞을 수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그 역풍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특검이 끝나는 것이고 국회에서 이제 각종 청문회나 예결위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이 때리는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방어를 해야 되는 시간이었는데 이제 대통령이 숨지기고 있다가 이제 국회의 시간에서 대통령이 주도권을 잡았다. 국힘당이나 조중동이 주도권을 잡은 게 아니라 국회의 시간에서 국회의 시간이었고 특검의 시간이었잖아요. 여태까지 12월까지. 사실 특검의 시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제는 대통령의 시간이 돌아왔다. 연말까지는 이제 대통령의 시간이고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왜 또 주목을 받게 되냐면 내년부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진짜 이재명 표 예산이 시작되는 한 해다. 어떻게 보면 집권 2년 차로 만 1년이 안 된 2년 차로 넘어가지만 이재명 표 예산은 내년부터 2026년부터 이재명의 경제정책, 이재명의 민생정책, 이재명의 외교 안보 정책이 펼쳐진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트파이 심층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뉴스인데 윤석열이가 모든 게 타임라인이 얼그러졌죠. 의외의 변수가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를 16일 날 한다라고 해서 윤석열이가 잔뜩 1심 선고가 늦어져서 또 탈옥할 수 있다라는 희망이 깨져버렸죠. 6개 재판 중에서 첫 결론이 백대현 판사였네요. 백대현 판사가 의외로 18일 전에 16일 날 성공한다 그래서 윤석열 풀려날 일이 없습니다. 이제 윤석열 풀려날 일이 없으니까 그 로렌님 웬만하면 삭제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괜히 로렌님 욕 먹어요. 삭제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하여튼 얘네들이 윤석열 측에서는 아니 내란이 위법이냐 아니냐 그걸 보고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재판을 그러니까 지규현 판사의 1심 선고를 먼저 본 다음에 체포 방해 혐의를 봐야 된다라고 했더니 백대현 판사가 딱 이 사건은 다른 판단 볼 필요 없다. 이 체포 방해 혐의가 위법인지 아닌지 그것만 보면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셔서 얘는 이제 탈옥은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원 예상했듯이 감찰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하자마자 강하게 감사원을 질책을 하면서 전 정부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당시에 감사원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를 수사하면서 사실상 엄청나게 정치 개입을 했었잖아요. 이 불법적인 정치 개입을 했기 때문에 이 감사원이 앞으로는 정책 감사를 폐지하고 불법과 부패 행위만 직무 감찰을 하겠다. 이거는 이재명 정부에서 공무원들이 불안하지 않고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부터
아니 뭐도 할 때마다 정책을 할 때마다 감사원의 허락을 받아야 되냐.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잘못 이러니까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고 복지부동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계속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됐다라는 걸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나온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알다시피 권선동 알다시피 1억 수수 징역 4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 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였고요.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 이거는 선고, 그러니까 구형이 징역 4년이면 재판부에서 집행유예도 가능한 거예요. 징역 5년 이상 구형할 때는 집행유예를 때리기 힘든데 징역 4년 구형을 하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런 식으로 풀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재판부의 선고를 봐야 되는 거예요. 집행유예하기 좋은 건데 하여튼 1억 받은 걸로 4년 때린 거는 낮은 구형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근데 정치권에서 이거 죄질이 나빠요. 그렇죠? 근데 권선동은 계속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는 있어요. 이거는 왜 이렇게 제가 보면 통일교 정치자금법 1억 수수 징역 4년 나온 거는요. 그만큼 권선동이가 이제 끈 떨어진 거예요. 끈 떨어졌고 이건 누가 봐도 이거는 재판부에서 어떻게 4년을 그대로 해줄지 깎아줄지는 모르죠. 더 세게 칠지도 있으니까 하여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윤석열 관저 이전 특혜를 줬던 김어진 처음에 청와대 행정관이었죠. 그런데 얘가 국토부 차관까지 갔었죠. 구속됐습니다. 이게 이정재 얘가 구속할 정도면 뭐 피라미인가 보죠.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라고 해서 청와대 이전, 그러니까 이사 한 번 시키고 구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왜 이 김호진 전 차관의 구속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냐면 얘는 구속시키면 이제 특검에서 술술 불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여태까지 국회에 나와갖고 증언할 때 자기는 모른다. 그거 시킨 게 김건희 씨죠? 라고 하면 늘 모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와서 21g을 윗선에서 추천해줬다라는 얘기까지는 했는데 그 윗선이 김건희냐라고 하니까 입을 닫았었거든요. 이제 구속돼 보면 이제 현타가 오죠. 김건희가 시켰고 앞으로 김건희의 여죄가 더 드러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병 확보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진짜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오늘 나국상 코미디가 좀 있었습니다. 나국상이가 여러분들 지금 뭐 통일교 특검하자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죠. 나국상이 지금 통일교 특검하자라고 난리를 치는데 오늘 오전에 CBS 라디오 방송에 나와갖고 통일교 특검 계속 얘기하다가 근데 윤영호 본부장의 어떤 그 리스트에 나경원 의원의 이름이 있다. 응? 혹시 천정궁도 가셨냐라고 하니까 갑자기 정색을 하더니 통일교 특검하자는 인간이 자기에 관해서 물어보니까 정색을 하면서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하면서 예, 나경원 스타일이에요. 지가 특검하자 해놓고 지 통일교랑 연관된 거 물어보면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대요. 예, 제가 볼 때는 통일교 나경원 특검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통일교 나경원 특검으로 가면 밝혀질 거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지 얘기 물어보면 들을 말씀이 없대요. 원래 나경원 이래요. 그 다음에 김칫국 들이마시는 개혁신당과 국민의힘. 제가 재밌는 지금 국회에 어떤 게 벌어지고 있냐면 통일교 윤영호 본부장이 지난 여름에 처음에 민주당 인사들과도 로비를 했다. 이런 게 이제 특검 막바지에 터지면서 이제 국힘당에서 대반전이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뭐 통일교 특검을 추진하자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김칫국 마신다라는 얘기를 제가 왜 얘기하냐면 국힘당이랑 개혁신당이랑 서로 특검의 추천권을 지네끼리 갖겠다라고 하면서 지네끼리 밖에서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일교 특검을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했는데 국민의힘은 변협에 맡기자. 국민의힘은 변협에 맡기자. 왜냐면 국힘당도 통일교에 관련이 돼 있으니까 변협에 맡기자는 입장이고, 개혁신당은 자기네들이 특검을 추천하겠다라고 하는데, 미안하지만 니들은 발의는 가능하죠. 법안 발의는 할 수 있지만 늘 얘기하지만 니들 다 합쳐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니들끼리 특검 추천하고 니들끼리 뭐 어디에다 하고 니들끼리 힘싸움하는데, 오늘 송원석 원내대표와 천하람 원내대표가 첫 그 회동을 했는데, 니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지네끼리 뭐 서로 특검 추천권 갖는다고 하는데, 정작 결정권을 갖고 있는 민주당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국힘당 얘기를 먼저 할까요? 예, 지금 김종혁 지금 당원권 정지 2년이 나왔죠. 지금 2년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국힘당의 후폭풍이 굉장히 세요. 왜 그러면 김종혁이는 사실 여러분들 장동혁이나 지금 현재 장동혁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징계가 목표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보셔도 마지막 칼날은 한동훈을 향하는 칼날이죠. 그래서 김종혁에게 2년을 때리면 한동훈에게는 더 세게 당원 게시판에 어떤 그 댓글 작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사실상 다음 총선까지도 못 나오게 할 정도의 당원권 정지를 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이거든요. 누가 봐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를 당무위원회에서 지금 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그 여러 가지 국힘당 안에서도 지금 이게 좀 세지 않냐, 개파를 떠나서 그 대신 이 정도로 어떤 그 친한계나 친윤계나 지금 당이 화합을 해야 되는데 뭐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특히 나국상도 뭐 지금 시기에 적절했냐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는 나경원이가,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나경원이는 어차피 자기가 이제 서울시장 후보로 나가갖고 한동훈 표도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죠. 한동훈 표가 당원 경선에서 뭐 오세발이가 됐든 누가 됐든 한동훈 표도 의식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양쪽에 지금 어떤 보험을 들고 있는 건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장동혁이가 현재 국힘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장동혁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죠. 근데 당무감사위원회 자체가 장동혁이가 사실상 이거를 엄정 조치를 하라고 가동을 한 거기 때문에, 비판 쇄도가 아무리 나도 장동혁은요 원회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나홀로 나의 가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알다시피 장동혁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장동혁은 큰 행운입니다. 지금 장동혁이가 이렇게 세게 나가고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을 어떤 그 누구죠? 그 장해찬 같은 애 시키고 국민통합위원장을 김문수 시키는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말 이보다 더 좋은 당대표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여기저기서 장동혁이는 이제 그냥 갈 때까지 갔구나. 내년 지방선거 대패하고 물러나는 수밖에 없는데, 과연 장동혁이가 이제 자기도 마지막이라는 걸 감지를 하고, 그러니까 장동혁이는 버티기 모드로 들어갔다라고 봐서 앞으로 아마 국힘당의 내년 지방선거 당권 싸움을 놓고 점이 가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되든지 이제 윤석열과 결별해야 된다는 어떤 윤한홍이가 새로운 뭐 배신자로 등장하고 있고, 친윤 세력들 뭐 윤핵관의 핵심이었죠. 사실 내년 이제 지방선거가 2월 달 안에 정리를 못하면 이제 장동혁 체제로 지방선거를 치러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장동혁은 내년까지 자기가 당권을 잡고 뭐 분당이 되더라도 자기가 이제 기존에 있던 국민당의 뭐 전통적인 지지세나 이런 것들을 끌고 왜 그러면 장동혁이가 내년 지방선거만 넘기면 아직 임기가 많이 남았잖아요. 응?
그러니까 자기 당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말로만 윤 어게인이지 장동혁이는 지금 여기서 사실상 물러나게 되면 자기는 이제 정치적 생명이 끝난다고 생각해서 마지막으로 끝까지 개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정치적 배경이나 그런 게 없으니까 결국은 전환길 정광훈 세력인 극우들에게 지금 사실상 눈치를 보고 사실상 국힘당의 당 지도부는 전환길과 극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외부에서 지금 쇄신해야 된다, 교체해야 된다, 절연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안 먹혀드는 거죠. 왜 그러냐면 윤석열과 절연이라는 단어를 딱 꺼내는 순간 장동혁 체제가 무너져요. 시간이 늦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이를 유일하게 지지하고 장동혁이를 지금 뒤에서 딱 힘을 실어주는 게 이건 극우들인데 윤석열과 단절 말 끝나는 순간 극우와의 단절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극우들이 장동혁을 치게 되면 이때다 싶어갖고 이제 장동혁이가 이제 장동혁이가 이제 노선을 바꿨구나라고 하니까 이제 장동혁이를 도와주자가 아니라 장동혁이가 사과를 하는 순간 사과가 이미 때가 늦었다라고 하면서 비대위 전환을 하자 이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가 그래요. 니들 요구 내가 들어줄게라고 해서 장동혁이가 윤석열과 절연을 하고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사과하는 순간 사람들은 장동혁이가 정신 차렸구나 이게 아니에요. 너 진작 그렇게 했어야지 당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놨어? 너 끝내! 라고 하면서 이제 새로운 정치 세력들이 이제 들어오거든요. 그걸 알기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버티니까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장동혁이는 이거예요. 나를 반대하면 나가라는 거예요. 탈당이라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가만히 있으면 이 장동혁이가 되게 고마운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장동혁이나 만약에 국힘당의 당대표가 윤석열을 혹독하게 비판하고 부정선거라는 없었다라고 하면서 정상적인 보수주의자 같은 발언을 하고 굉장히 국힘당을 쇄신으로 간다 그러면 민주당이 사실 지금보단 더 위기에 있겠죠. 근데 아직도 윤석열 찾고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에게는 오죽하면 조갑제가 민주당의 애완동물이 장동혁이다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종혁 중징계는 한동훈 중징계를 가기 위한 발판이다. 그래서 아마 국힘당의 일대 소란은 한동훈의 중징계가 당원권 어떻게 나올 것이냐, 정지가 얼마나 나올 것이냐에 따라서 아마 국힘당은 이제 또 당원들 간의 전쟁이 한번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이제 김종혁을 중징계 당원권 정지 2년을 시켰는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국힘당이 이제 윤리위원회에서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무 감사에서 2년 중징계를 요청을 윤리위원회에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윤리위원회에서 과연 이거를 실행을 할 것이냐,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지켜보셔야 될 것입니다. 2부에 이재명 대통령 얘기할게요. 2부에 중요한 거 할게요. 그 다음에 지금 왜 유엔사랑 민주당이랑 DMZ법 충돌이 있냐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거 문재인 정부 때부터 있던 일이에요. 2019년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여러분들이 소위 얘기하는 민간인 출입 금지구역 그 DMZ를 들어갈 때 유엔사에다가 허락을 받아야 돼요. 이게 정전협정 때문에 그래요. 1953년 체결했던 정전협정에 의해서 그 민간인 통제구역 DMZ는 유엔사 18개 뭐 참전국들의 어떤 사실상 미국이 관리를 하고 있죠. 거기를 들어갈 때는 우리나라 땅이고 우리나라 국토부 통일부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유엔사의 허락을 받아야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김현정 어떤 국가안보실 1차장이 DMZ를 방문하다가 거절을 당하는 일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통일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이거 민주당이 이제 DMZ법에 대해서 투입 통제에 관해서 법을 좀 개정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조금 충돌이 난 거예요. 그랬더니 유엔사가 이례적으로 성명을 발표한 거예요. DMZ법은 유엔사의 고유 권한이다라고 하면서 이거는 그 합의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저거예요. 1953년 6.25
진짜 전쟁통에 이게 맺어진 군사 협정이거든요. 유엔 사령부가 이 정전 협정에 대해 명시돼 있는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건 끝내야 돼요. 이거는 제대로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전시작전권도 갖고 오고 그래야 되는데 아직도 이 유명무실한 정전협정에 참 이게 우리가 포함이 안 되니까 참 창피한 거죠. 예. 네, 오늘의 주요 심층부터 하겠습니다. 네, 민주당 지금 내란 재판부 수정안 단문으로 추진하겠다. 그리고 이 내란 2차 종합특검도 추진 재확인. 지금 당에서 이제 총회를 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재판부 추천위원회를 이제 대법관 회의를 거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고 현재 진행 중인 1심 재판은 제외하고 2심만 한다라고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조이다가 임명하게 하면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데 요거는 민주당이 고육책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중요한 거는 계속 여기저기서 위헌 소지가 있다.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해서 혹시 잘못하면 이게 모든 윤석열 재판 자체가 만약에 위헌 소지가 있어갖고 이게 문제가 되면 재판 자체가 무효가 된다. 그럼 민주당이 그런 도박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한 게 아니라 위헌 소지를 삭제한 겁니다. 위헌 소지 자체를 천대엽 어떤 법원행정처장이나 뭐 이석현 국민통합위원장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보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계속 위헌 소지로 따진 게 법무부 장관, 헌재 사무처장 이런 사람들이 왜 추천권을 가지냐? 그 사람들은 아예 빼고 판사회의, 법관 대표자회의, 대표 등 법원 내부 인사로 추천위를 구성한다는 거예요. 법원 내부 인사로 추천위를 구성하고 이들이 추천한 인사에 대해 대법관 회의 논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하게 돼 있다. 이게 지금 나온 거예요. 저는 이거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러면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안 그래요?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이건 무조건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뭐냐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란 재판부 대폭 수정을 해서 전담 판사 추천 모두 판사가 하고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하면 위헌 소지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하면 또 조이다가 임명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여러분들 정권 바뀌었고요. 저것들이 지금 조이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는 판사들 안에서도 분위기가 이건 여러분들 왜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합니까? 조이대나 지기현 이런 판사들이 잘못된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을 했기 때문에 조이대나 지기현이나 이건 사법부가 자초한 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민주당이 이렇게 대폭 수정을 하면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당론으로 추진하는 거는요, 사법부도 자정의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응? 이거는 사법부도 자정의 노력을 해야지. 이거는 나중에 그렇게 되면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기현 같은 애들이 다시 판결을 한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모든 책임은 사법부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 이게 과거같이 조이대가 지기현 딱 찍어갖고 과거같이 조이대가 지기현을 딱 찍어갖고 고 판결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대법관 회의, 그 다음에 법관 회의 여러 가지를 거치기 때문에 조이대 맘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일단은 민주당이 중요한 거는 현 재판부와 조이대 체제를 믿지 못해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한다, 이게 중요한 거고,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하나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4-5개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4-5개. 이게 왜 그러냐면 복수 이상의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야지 그 중에서 영장 전담 재판부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무작위 배당 원칙,
지금 현재 사법 시스템에서는 무작위원 배당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내란 전담 재판부 하나만 있으면 그 재판부 하나로밖에 못 가기 때문에 무작위 배당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란 전담 재판부 하나 둘 셋, 거기에다가 영장 실질 심사하는 재판부 하나, 그래갖고 전담 재판부를 4개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명 복권 제한과 구속기간 최대 1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은 이번엔 뺐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또 이걸 가지고 뭐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아직 확실히 끝까지 이제 정해진 건 아닌데, 여기에서 이제 대부분 원내, 그러니까 민주당 의총이라고 하죠, 의원들과 어떤 회의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가겠다라고 하니까, 기존의 민주당 의총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도 많았고 여러 가지 뭐 위헌 논란도 민주당 안에서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었는데, 요번 요렇게 했더니 민주당에서 이렇게 반대의 목소리나 그런 게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의총에서 어떤 말이 나왔냐면, 전국 법관 대표회의 6인, 각 법원의 법원장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전국 법관 대표회의 6인, 그 다음에 판사회의 3인으로 전담재판부 판사 후보 추천율을 구성안을 공유한 것. 그러니까 전국 법관 대표회의 6명과 판사회의 3명, 총 9명이 전담재판부 판사를 후보를 추천하는 위원회를 만드는 걸로 알고, 그러니까 외부의 관여, 쟤네들이 얘기하는 판사는 판사가 대법원장이 추천한다, 이거에 대해서 아예 쟤네가 시비 거는 자체를 배제시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진행 중인 1심 재판도 재판장 재량으로 전담재판부 이관하도록 했다. 뭐 여기서 이제 민주당이 큰 틀에서는 위헌 조서를 아예 삭제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민주당은 내란 재판부는 설치한다는 거예요. 지금의 조희대 사법부에다가는 이 내란 사건에 대해서는 맡기지 않겠다, 이거는 확고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여기서 이제 또 조정이 있겠죠. 의총에서 여러분들이나 나나 여기 조희대를 믿을 수가 있냐, 그쵸? 법 왜곡죄는 지금 실시 안 한대요. 지금 내란 재판부가 우선이지, 법 왜곡죄를 해서 괜히 또 다른 논쟁이 일어나면 그게 더 꼬이기 때문에 지금은 내란 재판부가 먼저고 법 왜곡죄는 나중이에요. 지금 내년으로 법 왜곡죄나 이런 것들은 옮겼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법 왜곡죄 얘기 나온 김에, 법 왜곡죄가 왜 우리 민주진보 안에서 참여연대나 이쪽에서도 왜 좀 비판을 하냐면, 얼마든지 직권남용으로 고소고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직권으로 뭐 사건을 조작하고 뭐 했다라는 건데, 이게 좀 겹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법 왜곡죄는 좀 디테일이 좀 약하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일단은 지금은 내란 청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통합특검 있죠. 제2 종합특검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는 민주당이 이제 의총이나 여러 가지 이제 김병기 이거 원내 사항이잖아요. 이거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의견 조율을 해서 아마 21일이나 22일 본회의에 상정되면 다음 주가 되겠죠. 다음 주에 내란 전담재판부법이 통과될 수도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지켜봅시다. 지금은 민주당의 뜻은 내란 전담재판부는 무조건 설치한다. 쟤네들이 시비 걸 수 있는 위헌 요소 자체를 최소화하는 게 아니라 삭제를 했다. 그래서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제2 종합특검은 반드시 한다. 요 가닥으로는 가는 건 변치 않는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디테일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상정될 때까지 21일이나 22일 날 어떤 식으로 최종 결정이 나오는지 보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란 전담재판부 2심부터 대법원장이 판사 임명. 솔직히 제 개인적인 아이디어인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조희대가 대법원장이라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치?
좀 여러분들이 하나 좀 나가서 생각해봐. 내란 전담 재판부 2심부터 전국 대법관 회의 그렇잖아요. 이게 대법원장이 조희대에서 문제인 거 아니야. 조희대를 날리면 되잖아. 조희대를 날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 나중에 이건 좋은 법이 될 수도 있잖아. 조희대의 임기는 어차피 끝나잖아. 안 그래요? 조희대는 임기는 어차피 길어야 내년인가요?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뭐 조희대가 임명한다. 조희대도 지금 지 몸살일 때거든요. 조희대도 지금 몸살일 때거든. 그러면 종합특검에서 이제 1차 특검에서는 조희대가 계엄에는 상관이 없다라고 했지만 종합특검에서는 조희대 연관성을 찾거나 기소되면 조희대도 나가야지 뭘. 27년이거든. 아니 생각해봐요. 지금 종합특검이나 여기서 수사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분명히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것은 조희대가 계엄이 발발하자마자 법관 자기 측근들과 회의를 해서 사법부의 권력을 계엄사령부에 이관하려고 했잖아. 이건 어떻게 보면 계엄에 적극 협조한 거거든요. 누가 봐도 이거는 여러분들 잘못된 점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내란 종합특검에서 얼마든지 조희대 사건을 잘 들여다보면 아니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는 훨씬 많잖아요. 27년까지라도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는 29년까지잖아요. 물론 지금 내란 전담재판부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는 거에서 여러분들이 했는데 하여튼 좀 지켜보자고요. 네. 네,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 이제 보궐선거죠. 내년 8월까지 하는 보궐선거인데 3명을 뽑는데 이제 5명이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네, 언론이 친명 대 친청 이렇게 쓰는 새끼들은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친명 대 친청의 구도가 되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반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친명 대 친청의 구도가 되려 그러면 친명 대 정청래 자체가 친명이 아니어야 돼요. 정청래 자체가 사실 이거는 정확히 보면 박찬대와 정청래 대표의 리턴 매치예요. 제 말 맞죠? 박찬대가 지난 전당대회 불복에 의해서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떨어진 거에 대한 리턴 매치입니다. 이건 친명 대 친청이 아니라 친박 대 친청이에요. 그래서 전당대회 때 당대표 선거에서 졌던 박찬대와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결국은 당내 지방선거 주도권을 가지고 최고위원 자리에 다시 선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친명입니까? 응? 박찬대 대 정청래 리턴 매치예요. 그래서 지금 1인 1표제나 이런 것들을 찬성하는 이성윤 의원과 문정복 의원이 1인 1표제 찬성파로 지금 출마를 했고, 이성윤, 문정복, 저쪽에서는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의 상임공동대표인 유동철, 이건태, 강덕구 이런 애들이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의 지원을 받아갖고 사실상 유동철 같은 애들이 나온다고 하죠. 이거는 언론에서 딱 싸움 붙이기 좋죠. 여기에 지금이 내란 청산하고 있는 당대표를 물러나라고 하는 이 하바리 새끼들 정신 나간 여러분들, 이 하바리 현상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하바리 현상이 왜 발생을 하냐면요, 옛날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연구를 해서 이런 현상이 왜 계속 반복되고 민주당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나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딴 게 아니더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니까 갑자기 찐문이 등장해요. 문파라고 하는 애들, 문구로소리. 이게 뭐냐면 자기네들이 대통령 만드는데 가장 1등 공신이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대통령이라는 거야. 민주당 당원과 모든 민주 진보 세력이 만들어낸 이재명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재명을 만들어냈다는 소유의식이 있는 거예요. 이때도 찐문이라고 하면서 문구로 소리들이 우리가 문재인 지킨다. 그러면서 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 구호를 외치면서 찐문이라고 하면서 모든 민주당의 진짜 그때 친문 아닌 진영이 어딨어. 그런 사람들 다 배제를 해요. 지금 똑같죠. 이재명을 우리가 만들었다라고 얘네들은 얘기해요. 이재명을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소유권이 자기네들한테 있는 거예요. 이게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랑 응? 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랑 같이 따라다니는 하바리 유튜버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 지금 모두가 친명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가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우리는 지금 모두가 친명이지 민주당에 반명이 어디 있고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얘네들은 거기에서 이제 자기네들만큼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이재명을 만들었다는 이 소유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네가 찐이라는 말을 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배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민주당이 하나가 될 때 늘 큰 힘을 발휘하고 민주당이 가장 큰 정치 결사체가 되는 건데 계속 분화를 시키는 거예요. 모두가 지금 친명이지 지금 반명하는 정치인이 어떻게 나옵니까? 지금 반명하다가는 정치 생명 끝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찐명 타령을 하는 거예요. 찐명. 이 찐명 타령을 해야지 이 하바리 새끼들은 생계가 유지가 되니까. 왜? 얘네들은 증오를 팔아서 슈퍼챗을 승화시키는 애들이거든. 증오를 팔아야만 슈퍼챗이 들어오거든. 우리는 이재명만 지키면 돼. 나중에 이재명 임기가 끝나면 나는 민주당도 떠날 거야. 이런 애들이에요, 대부분. 예전에 그 문파라고 하는 애들이랑 똑같은 현상이에요. 얘네들은 증오를 불러일으켜요. 정청래가 이재명을 흔든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퀘스천 마크를 쳐요. 처음에 뭐예요? 진짜? 뭐 이렇게 하면서 쳐다보겠죠. 그러면서 계속 얘네들은 정청래가 자기 정치를 한다. 정청래가 이재명의 등에 칼을 꼰다. 이런 식으로 계속 증오를 불러일으켜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가 찐명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증오를 팔아서 그걸 돈으로 흡수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증오가 돈이 되거든요. 극명하게 팬심이 갈리고. 근데 얘네들은 최후가 나중에 눈에 뻔하잖아요. 얘네들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 이제 임기를 마치거나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퇴임을 하셔갖고 하면 얘네들 이제는 자기네들은 민주당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나가는 애들이에요. 우리 같이 평생을 그 국힘당 집권을 막기 위해서 싸우는 그런 사람들과 생각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봐요. 자꾸 지금 여러분들 정청래 퇴진을 외칠 때가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우리의 화살은 이재명 대통령님 말씀대로 총구는 밖으로잖아요. 그럼 누가 봐도 지금 민주당 응원하고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하는데 힘을 보태주고 제2 종합특검 힘을 보태주고 국힘당의 저런 어떤 극우화에 대해서 비판하고 국민들에게 알리고 댓글로 싸우고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근데 그거는 누구나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이 뻔히 여태까지 해야 될 일이니까 자꾸 내부에 걔네들 방송 주제 보면요 전부 민주당 욕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내부에 저게 더 미워 보이거든요. 원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원래 민주당 지지자들의 공공의 적은 국힘당이지만 내부 문제를 굉장히 심각한 척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부각시키면요 내부의 적이 굉장히 미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네들은 지네가 밀던 박찬대가 당대표가 안 되니까 쟤는 사실
정청래를 싫어할 이유도 없고 정청래를 지네가 예전에 다 지지했던 애들이에요. 근데 왜 저럴까? 자기네들을 알아봐준 진짜 하바리들의 마음을 알아준 박찬대가 자기네들은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더 이상 카메라에 담기 힘들잖아요. 경호 때문에. 지네가 거기 근처에도 못 가니까. 그러니까 박찬대를 통해서 이재명이라는 어떤 찐명이라는 것을 그 유튜브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박찬대가 정청래 대표에게 져버리니까. 그러니까 지네가 이제 당대표 일정이나 이런 거 따라다니지를 못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박찬대가 당대표가 됐다 그러면 쟤네들은 아마 박찬대 대표 일정 막 공지하면서 여기저기 하면서 박찬대 따라다니면서 셀카봉 들고 막 다녔을 거예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걸 못하니까 박찬대와 함께 전당대회에 나와서 당대표가 된 정청래를 악마화시키는 거죠. 이게 어제 오늘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이게 3년 전부터 이런 작업이 시작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는 이재명이라는 어떻게 보면 변방의 장수가 이제 중심이 되면서 민주당이 이제 최고의 정치 세력으로 자리 잡을 때 쟤네들은 송가혁 진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골칫거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손절했던 애들이에요. 송가혁 애들. 근데 저것들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딱 들어서자마자 지네가 이제 주류가 되고 싶은 거죠. 전통적인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이라는 전통적인 민주당을 지켜온 지지 세력을 지네가 찐명이라고 하면서 나머지들을 비판을 하고 지네가 이제 제가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셔도 그렇잖아요. 저것들 민주당 안에서도 외면받던 애들이잖아요. 이재명 대통령도 오죽하면 징글징글하다고 하면서 송가혁이랑 손절하고 그 당시에 송가혁 대표라고 했던 누구와 막 손절하고 탈퇴하고 막 예전에 그랬잖아요. 오죽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제명인의 마을에서 이장직을 내려놓겠습니까? 그러니까 쟤네들은 딴 거 없어요. 쟤네들이 살 길을 오로지 이재명만 보고 간다. 제일 유명한 거죠. 제일 위험한 거죠. 이재명만 보고 간다. 이재명만 보고 가니까 정청래를 사퇴하라 그래?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이재명만 보고 가는 이재명 지킴이다. 민주당이 어떻게 되든가 말든가 자기네 유불리에 따라서 돌아가면 된다. 근데 이거에 휘둘리는 이제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에서 이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지금 사실상 당원에게 주권을 돌려주냐, 당원에게 공천권을 돌려주냐, 이재명과 함께 신흥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라는 기득권 개파가 탄생하느냐 그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전통적인 어떤 당원들은 이재명 대통령 때부터 당원 주권주의를 실현하자고 얘기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1인 1표는 너무 당연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제 과거에는 대의원제의 표의 등가성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던 사람들이 이제 막상 자기네들이 기득권이 되고 권력을 잡아보니까 대의원의 표의 등가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 이제 그러니까 한 달간 최고위원 보궐선거는 한 달간 공지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1월 한 중순 정도에 이제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온라인으로 투표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당대표 흔드는 세력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성윤, 문정복 2명으로 가면 될 것 간단해요. 지금 당원 1인 1표제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성윤과 문정복, 정청래 대표의 당원 주권주의에 어떤 찬성하는 사람 딱 2명 나왔으니까 권리당원들이 최고위원 선거할 때는 1인 2표제를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은 지네가 다 처먹으려고 3명을 출마시켰죠. 공석이 3개니까 뭐 이건태, 원래는 여러분들 그 1인 1표제 찬성하는 김한정, 서초구 어떤 시의원인가? 그분도 나오려다가 출마를 포기하고 왜 그러냐면 자칫하면 1인 1표제 선거가 이게 표가 엇갈릴 수가 있잖아요. 3명이 나와버리면 만약에 이성윤에게 집중된다든가 뭐 한쪽은 문정복에게 집중된다든가 오히려 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2명 나온 게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고민할 필요 없이 이성윤 문정복으로 나중에 당원 주권주의 실현할 분들은 그쪽으로 가면 될 것 같고 저는 근데 이게 계속 제가 이게 위험한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게
제가 대통령실에 취재를 해봐도 대통령이 이런 걸 바라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을 봐도 그렇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보수도 끼안고 가고 중도로 외연 확장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자기 파리에서 민주당 안에 찐명이라고 떠들고 이렇게 다는 게 이게 반갑겠냐고요. 응?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이 오로지 나만 바라봐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재명 대통령은 더 이상 올라갈 때가 있나요? 없지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권력의 정점에 있는 분이세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내가 찐명이다 이런 사람들보다는 민주당이 앞으로 국민들에게 지지받고 이재명 정부의 정책과 개혁에 동반자적으로 합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필요한 거죠. 이렇게 되면 여기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점점 부담스러운 존재가 된다라는 말들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지금. 유동철이라고 뭐 부산에 갑자기 듣보잡 나와갖고 지 컷오프 됐다 그러면서 정청래 저격하러 올라왔다가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상임 공동대표라고 지금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라는 이 자체가 민주당의 뭐 친명의 최대 개파라고 하면서 떠들고 다니는데 이 조직 자체가 빨리 해체되지 않으면 지금이야 지네가 뭐 개선 장군 같이 막 그러지만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네가 만들었습니까? 당원과 결국 국민들 모든 민주 진영이 협심해서 이재명 대통령 찍었잖아요. 근데 지네들이 마치 이제 보상 심리라도 하듯이 기존에 있던 정치 세력을 몰아내고 지네가 찐명이다라고 하면서 저 주접드는 이건태나 강득구 이름 유동철 보면 참 한심스러워요. 응? 야 인간들이 예전엔 안 그러더니 이제 국회의원 배지 달고 그러니까 옆에 박창대 병풍 쓰고 앉아있고 하는 짓들 보니까 야 저것들 진짜 대통령은 저렇게 외연 확장하고 국정 안정시키고 지금 어떻게든지 통합의 길로 가고 이러려고 애쓰는데 야 저건 뒤에서 지네가 찐명이니 뭐니 당정 엇박자가 있었다느니 설사 당정 엇박자가 있었어도 뭐 민주당이 뭐 공산당도 아니고 안 그래요? 청와대랑 어떻게 의견이 100% 일치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의견이 좀 다를 수도 있는데 마치 의견이 다른 게 뭐 민주당 여러분들 공산당입니까? 뭐 윤석열이가 하명하듯이 뭐 민주당 당대표가 예전같이 뭐 김기현이나 이런 사람이에요? 안 그러잖아요. 때로는 당의 입장과 청와대 입장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걸 조율하는 게 정무수석이고 그걸 조율하는 게 어떤 정치 아닙니까? 당정관계의 회의를 통해서. 이건태 하는 얘기 봐요. 엇박자 있었다. 아니 사람들이 생각이 5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고 또 방향이 다를 수 있는데 그 엇박자가 마치 정청래 대표나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거스른 것 같이 그런 식으로 당 안에를 분란을 시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셔도 뭐가 진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하는 것인지 여기저기서 찐찐찐찐 하는 새끼들 치고 시간이 지나면 그들이 다 가짜더라고요. 제가 이 정치판을 지켜보면서 저만큼 친문밖에 몰랐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제가 그 문구로 오소리 똥파리 새끼들이랑 그렇게 싸웠던 이유가 찐문이라고 하면서 나를 뭐라 그랬더라? 반문? 그래 니네 마음대로 해라. 뭐든지 찐문 아니 모두가 그 당시에는 친문이었고 지금은 모두가 친명이지. 여기서 또 찐명 얘네들이 가짜예요. 얘네들이 분란의 소지고 얘네들이 가짜인 거예요. 뭐 더 이상 입 아프게 민주당 얘기를 여러분들 많이 하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대통령은 제일 이런 자기 측근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결국은 오히려 자기를 희생하고 이 정치가 대통령이 가장 부담스러운 게 그거예요. 대통령 측근들 기용을 하면 측근만 기용했다라고 욕먹는 거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그래서 강훈식도 이재명 친명계가 아니었지만 결국은 강훈식이라는 비서실장을 이재명 대통령이 세움으로써 문진석 같은 애들의 어떤 청탁이나 이런 것들을 막을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7인회 중에 한 명을 비서실장 씌웠다 그러면 지네끼리 통화해갖고 지네끼리 하고 대통령 몰래 무슨 짓을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문진석이 얼마나 저 뻔뻔하고 그러냐면
얼마 전에 제가 국회 저희가 그 출입기자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자기 어떤 보도자료를 막 배포하는 게 저희가 실시간으로 들어와요. 문진석이가 참 얼굴에 면상에 진짜 나치판을 나 문진석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뭐냐? 문진석이가 언론사에다가 뿌린 보도자료가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4년 연속 수상 쾌거 보도자료 보내드립니다. 이게 사람입니까? 국정감사 때 지 때문에 난리가 나갖고 김남국 비서관 날라갔는데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4년 연속 수상 쾌거 이거를 보도해달라고 이 사람이냐고 이런 식으로 이게 날라와요. 이런 게 사람이냐고. 야, 난 진짜 누구 때문에 국정감사가 다 말아먹고 난리가 났는데 난 참 아직도 그냥 저런 사람들은 진짜 자기 희생이 있어야 돼요. 진짜 좋은 정치 세력들은요, 김남국 비서관 같이 문제가 있다 그러고 하면 바로 자기가 옷 벗고 나가고, 문진석도 당에 위임하겠다가 아니라 지가 스스로가 원내 수석 같은 자리는 지가 물러나야죠. 안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 광주 사시는 분들 있어요? 광주도 지금 난리 났어요. 제일 지금 여러분들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설치고 다니는 데가 어디냐면 광주 전남이에요. 거기서 여러분들 명함마다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명함 파갖고 자기 구의원 나온다, 시의원 나온다, 지금 난리 났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 명함에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파갖고 지금 광주랑 전남 여러분들 거기는 공천만 받으면 자기네들이 당선돼서 지금 거기서부터 난리가 났어요. 광주 저기 전남 이쪽이 더민주 정부 거기서 대표적인 게 강의원이었거든. 강의원. 걔는 지금 전남 부지사로 쏙 도망가 있잖아. 진짜 여러분들 보세요. 저것들 광주시당 이제 현직 국회의원들보다 지네가 더 많은 권력을 행사하려고 호남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광주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지네가 이제 광주시장부터였고 시의원, 구의원, 뭐 도의원 지네가 공천하겠다라는 거거든 지금. 아 진짜 여러분들 한번 제 말이 거짓말인가 봐봐. 지금이야 그러지 내년 이제 딱 바뀌어봐. 여기저기서 더민주 전국혁신하면서 제일 심한 게 호남이에요. 호남 지금. 막 여수시장 후보 12명 거기 일도 아니에요. 딴 데 어디 무슨 후보 보면요, 지네끼리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에서 누구 민다라고 해서 그러고 있어요. 진짜 대통령을 위한다 그러면 진짜 멀리서 응원을 하고 자기 걸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것들이 참 대통령이 그 생사 고비를 넘기고 지금의 대통령 자리에 앉았는데 지네들도 덩달아서 보상받으려고 연병하는 거 보면 진짜 제발 이재명 대통령 성공한 대통령 만들고 진짜 국민의힘에 다시는 정권 안 뺏기려고 하면 지금이야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1년 차고 개인기로 버티지. 결국은 찐 들어가는 찐명, 찐문 이런 인간들이 결국은 다 망쳐놓다. 여러분들 찐문이라고 했던 애들 나중에 뭐 문구로 소리 이 새끼들 결국 윤석열 지지하고 나갔잖아요. 이 찐명이라고 하는 이 하바리 새끼들이요, 나중에 지네가 마음에 들지 않는 대선 후보가 민주당에게 만약에 되면요, 쟤네 민주당 탈당할 놈들이에요. 진짜로 똑같이 돌아가요. 지네가 만약에 누구를 밀었는데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지네가 민 사람이 안 되면요, 쟤네 탈당하고 나가서 국힘당에 지지할 놈들이에요.
정치가 이렇게 반복되더라고. 예,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만 할게요.